충분히 판단해 볼 만한 정보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고요. 그래도 접근 가능한 자산 소유 방법은 저는 여전히 주식이다. 하지만 왜 그러면 주식에서 자꾸 실패를 하는가? 대표님 정말 간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김작가 TV에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오셨는데 이번엔 거의 한 2년 가까이, 예. 1년 반. 그렇죠. 작년 초에 네. 예, 그 연간 전망하고 네.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좀 대표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고 2022년 대표님 회사의 투자 성적표는 좀 무사히 그 폭풍을 잘 지나가셨는지도. 2022년이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저희가 올해 회사 20주년이거든요. 20주년이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운용 레코드를 만든 게 20년이 됐는데 그 2008년도와 2018년도 딱 두 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와 2018년. 딱 두 예, 해만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랑 그리고 그 미중 분쟁 한참 네. 있을 때 이때 장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가 난 해가 추가가 된 예, 안타까운 한 해였는데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제가 네. 운용하는 펀드가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긴 했는데 네. 뭐 플러스까지 내기에는 네. 정말 좀 역부족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장으로 회고가 됩니다. 대표님이 투자 자문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를 창업한 지가 20년, 그리고 가치 투자 공부하신 지는 이제 7년 차가 27년. 됩니다. 예. 그럼 한국에서 이제 가치 투자하면 이제 여러분이 좀 언급되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님 항상 탁 첫 번째로 언급되시는데 그런 투자 고수조차 2022년은 피할 수 없었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으면 혹시나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같은 분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 완전히 단기적으로는 자유롭기는 좀 힘들고요. 네. 저희 이제 사고 체계는 이 약세장 때는 열심히 사서 반등할 때 빨리 반등을 하거나 조금 시기열을 길게 봤을 때 수익률을 다시 좀 더 크게 올린다. 왜냐하면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그게 일단 먼저 생각이 나고요. 조금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한 6월에 그 많이 빠졌을 때가 네. 거의 이제 바닥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좀 과매도 상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9월에 한 번 더 크게 빠지면서 이제 3분기 제 결산 때 이제 마이너스가 더 커져 버렸거든요. 6월보다. 그래서 이게 뭐 이때가 뭐 바닥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구나 정도의 교훈을 저에게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6월에 바닥이라 생각하셨던 이유도 약간 궁금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 9월에 더 바닥을 쳤던 이유는 돌아보면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작년을 지배했던 키워드는 금리 인상이었는데요. 네. 그게 가장 큰 키팩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6월에 이제 빠질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를 미리 다 시장에서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어떻게 보면 더 좀 다시 재발하면서 이제 9월에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6월까지는 수익률이 잘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9월 때 크게 하락을 하는, 뭐 물론 그때 많이 샀습니다만은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니었나? 네. 그럼 작년에 어떻게 보면 또 쌀 때 많이 사셨기 때문에 올해는 또 괜찮을 수 있는? 9월 이후부터는 수익률 반등을 빠르게 해서 그나마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한 거고요. 뭐 더 많이 빠졌었죠. 사실 마이너스 20% 중반대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작년 마이너스 분은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또 이번에 대표님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형 가치 투자에 관련해서 책 내시는 게 이게 세 번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3부작인데요. 그쵸.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썼던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 저의 첫 책이었었고요. 네. 참 무모했죠. 그 나이에 뭘 안다고 주식책을. 다행히 이제 과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3학년 때면 22살. 아니, 군대를 이제 다녀왔기 때문에, 예, 제가 군필자라서. 네네. 네. 이게 카투사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군대로 안 쳐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좋은데 다녀오셨다. 저는 이제 육군 예, 했거든요. 27살 때 네. 예, 썼고요. 창업은 28살 때 했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제 기념비적인 책이었고요. 그리고 그 책을 내고 나서 재무제표 분석을 잘 모르겠다는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은 조금 정성적으로 이제 좋은 사업을 알아보는 거기에 대부분의 분량이 할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V 차트라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지표들을 이제 차트화해서 보기 쉽게 만드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걸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이제 2004년도에 가치 투자가 쉬워지는 V차트라고 냈는데 사실 뭐 V차트 솔루션을 안 쓰시더라도 이렇게 재무제표가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썼고요. 사실 그 이후에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었던 거죠. 2004년이 마지막 책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운용만 계속 이제 했었고요. 그러다가 돈 번다가 너무 바빴다. 고객들을 위한 이 책임감.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플러스 이제 게으름. 네네. 예, 좀 엄두가 좀 안 나기도 했었고요. 이 오래된 책이 계속 팔리는 거예요. 한국형 가축 전략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 네. 그때 좀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거기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계속 부담이 있었던 거죠. 한번 이거 개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 20주년에 맞춰가지고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집필을 했는데 개정을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게 재건축이 더 힘들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신축을 했습니다. 새로 새로 썼습니다. 18년 만에 어떻게 보면 신작이라 볼 수 있는. 네, 18년 만에 신작이고 사실상 한국형 가축자 전략의 후속작으로서는 이제 21년 만에 나오게 된. 네,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게 기대치가 있으실 텐데 20년의 노하우를 담아보려고 애는 썼으나 어떻게들 보실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표님이 또 작년에 출간한 책 여러분 머니 트렌드 책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공적, 이게 단독 여러분과 함께한 단독 저서 일곱 명의 기준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출간하신 책을 바탕으로 또 증시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질문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년 시절에 부산에서 사립초등학교 이제 진학하신 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좋은 학교에 좀 보내고 싶어서 보내신 것 같은데 금수저인 분들 이제 아무래도 사립초등학교니까 만나면서 어린 마음에 열등감이 생겨 병이 났고 이제 그게 4학년 때였나요? 네, 3학년 때 얘가 아파가지고 전학을 갔죠. 태어나자마자 동네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가 아니고 친구들이 부자인 이유가 생산수단, 내 아버지는 생산수단 그 자체고 내 친구들의 아버지는 그 생산수단을 보유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투자 공부로 이어지신 건데 돌아보면 그런 거가 어쨌든 그때는 병도 생기시고 전학도 갈 정도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표님이 있기엔 굉장히 좋은 경험과 가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동학개미들께서 시장에 들어오시면서 많이 했던 얘기가 이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자산을 뭔가 소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화두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재테크 열풍이 불었는데 그거를 저는 어렸을 때 체감을 한 거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전형적으로 월급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학교의 제 친구들은 대부분은 사업체나 자산을 소유한 그런 친구들이었고 그때 이제 자본주의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정확한 용어로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그걸 알게 모르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게 제 목표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뭐 호암자전, 드라마에서 이제 진양철 회장으로 분한 그분의 이제 자서전도 읽고 뭐 이렇게 해서 관심사가 계속 커져서 결국에는 이 일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제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를 그냥 공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이게 저희 제 상처와 이런 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대로 사실 있긴 있었고 사실 뭐 아주 힘들게 생활하신 분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체감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부터 관심이 생기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의 일까지 또 주식이라는 쪽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그걸 위해서 굳이 이런 상황으로 가서 상처가 남는 건 별로 권할 만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저희 촬영 때 얘기해 주신 사례고 책에서도 봐서 그런데 그 우리가 보통 근데 큰 물에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에 사는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인데 그러면 이제 서울에 와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명문대 같은데 그런데 가야지 뭔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니 뭐 미국을 가야 된다. 그게 어쨌든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한번 깨져 봐야지 거기서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40대, 50대, 이제 자녀를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조언 드리고 싶으세요? 이게 뭐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든다고 해서 뭐 다양한 개별적인 인격인 어린이들이 다 뭐 저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 뭔가 그 인생에서 어떤 자극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뉴욕의 투자대가를 만나서 느꼈던 그런 자극들. 근데 와 진짜 회사 리서치를 이 정도 깊이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사실은 자기의 현재를 만들어 가는 건데 어린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뭐 같은 상황을 넣는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뭐 여러 가지 대화나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마인드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네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뭐 대화나 책이나 뭐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으시겠다. 네, 그거는 뭐 부모들의 의도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걸 노리고 거기 보내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표님이 만들어진 사건이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그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진짜 큰 상처가 있으신가 보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위인전도 대부분 기업가 위인전 이런 것들을 이미 그때도 많이 읽고 매료가 됐었거든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저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안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다. 어찌 보면 우리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우리와 다른 거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자본, 생산수단, 자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그 캐피탈을 불려 나가야지 그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걸 탈피할 수 있다는 그런 본질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은 사실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어린 시절에 근로로는 부자 되기 힘들다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투자 쪽으로 가신 건데 사실 대표님이 서울대 경영학까지 나오셨는데 왜 사업 쪽으로는 안 가셨어요? 사업을 이거저거 사실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그때 제 중고등학교 때 재벌 창업자 분들 자서전이 네. 막 나오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뭐 정주영 회장, 맞아요. 뭐 김우중 회장, 네. 뭐 호암자전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다 사업을 본인이 만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생산수단을 많이 가지신 그렇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영학과 들어가서 사업을 네. 이거저거 해봤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뭐 벤처 캐피탈이 있는 것도 벤처의 개념도 없었고 나오는 저의 머릿속에 나오는 아이디어라는 게 대부분 장사 수준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것들이었었고 그런 한계를 주식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산수단을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고 저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돼서 주식을 했는데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 운용사 창업을 하게 된 이런 사업을 하고 경우를, 있는 겪어왔죠. 근데 사업소득을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그 생산수단을 갖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동산에 비해서도 소액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사업을 알아보는 안목만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 좋은 거고 되게 보면 주식 매니아 그리고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던 게 결국에 이제 2002년도에 나왔던 한국형 가치화 전략도 그런 의미에서 썼던 책이고요. 주식이 이렇게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그렇게들 하시냐 뭐 그런 생각은 늘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남들은 돈을 잃고 있으니까 투기라 생각하고 대표님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좋은 거라 생각하겠죠. 근데 미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잘 결과가 좋은 케이스를 저는 봤었고 그 방법이 제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방법을 흉내내는 게 그래도 좀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쉽게 이런 롤모델과 방법론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어지는 좀 질문 들어오면 책에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한 명문이 있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일반인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만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거고 근데 방금 또 말씀하신 게 사업은 굉장히 특수한 몇 명에 좀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좀 비슷하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럼 남은 건 이제 투자인 건데 막상 또 투자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 또 한국에서는 그리 또 흔히 일반인 중에서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스포츠 선수나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뛰면서 받는 연봉은 노동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에어 조던이라는 브랜드로 아직까지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아직까지도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사실은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클 조던이 너무 거창해졌지만 사실 연예인들 뭐 스포츠 선수들 자기의 어떤 재능과 그리고 매력을 활용해서
또 다른 매출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그냥 일반인 딴에서도 찾아보면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그게 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영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뭐 그런 플랫폼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쪽에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김 작가님도 네. 뭐 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통해서 되게 노동을 계속 이제 자산화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또 하시는 성공 사례이기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그것도 일종의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참 뭐 기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그걸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이제 자산을 소유해야 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이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건 그건 현금 흐름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거와 팔 때의 시세 차익 이런 걸 노린 거기 때문에 너무 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또 좀 너무 거창해져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큰 자본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무리한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주식이 소액으로 좀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충분히 판단해 볼 만한 정보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고요. 뭐 전자공시부터 시작해서 뭐 검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잘 아는 회사나 제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접근 가능성이 나은 게 주식이 아닌가. 네. 하지만 왜 그러면 주식에서 자꾸 실패를 하는가? 사실은 그거를 이제 치유해 드리고자 이게 이제 내용을 담아 놓은 부분이 들면 주식시장이 위대한 능멸자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 투자자들을 이제 정말 갖고 노는 거죠. 능멸의 대가라고 했는데 네, 능멸의 대가. 누가 한 말이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캠피셔가 그 표현을 써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가 조금 저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이유가 이 시장에 농락을 당하기 때문인 건데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됩니다. 뭐 그건 뭐 부동산이 됐든 뭐 부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어느 정도의 노력과 공부가 들어가야 되지만 유독 주식 투자를 할 때만큼은 그냥 들은 얘기로 시작해서 그리고 저희의 이제 근무신조는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은 빠질 때 산다는데 대부분은 일단 주식부터 사고 이제 빠지면 리서치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거에서 뭐 종목 발굴, 종목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내용에다가 담아 놓은 거고 그게 2002년도 한국형 가치화 전략에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워낙 주식이 쌌기 때문에 일단 주식을 그냥 리서치 없이 그냥 편의점 들어가서 눈 감고 그냥 제품 집어서 롯데제과네, 롯데치성이네, 오리온이네 이래도 벌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방법론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심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종목을 잘 골라놓고 시장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심리를 못 다스리면 가장 큰 적이 자기가 되고 말거든요. 그게 아마 코로나 때부터 2020년부터 작년까지 아마 이 사이클에서 많이들 경험해 보셨던 부분일 텐데 그런 거를 극복을 하셔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그래도 접근 가능한 자산 소유 방법은 저는 여전히 주식이다. 하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니까 공부해서 좀 잘하자. 야, 대표님 같은 분이 근데 부동산 하셔도 굉장히 좀 잘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대표님 같은 분이 부동산 했으면 이제 엄청난 다주택자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임장을 많이 다녔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부나 이 권리관계 이런 거 떼서 뭐 사기는 안 당했을 거 같긴 하고 실제로 저는 집도 부동산에 다들 관심이 굉장히 없을 때 굉장히 저렴할 때 사신 거예요? 예, 저렴할 때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이 가치 투자의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휘가 되고요. 법빛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자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다 보면은 부동산 전체적 경기가 안 좋거나 그 지역이 뭔가 좀 소외되는 그 시기에 어떤 다른 면모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 자산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뉴욕대를 배후지로 두고 있는 뭐 기숙사 이런 거에 이제 투자하는 그 경우도 있었고요. 이 사고 체계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위주로 썼지만 사실 모든 자산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좀 연결고리가 없는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예. 어쨌든 대표님이 가장 잘하는 거는 뭔가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 받는 거를 찾아서 제 가격이 왔을 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 있는 걸 찾는 종목 발굴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인생 살다 보면, 사람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 만나실 텐데, 지금 이 친구가, 정말 나중에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저평가 받고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정말 있는, 뭐 지금 영상 보신 분 중에서도 지금 삶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언젠가 뭔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싹이 보이는 사람은 혹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하지만 뭔가 튈 수 있는. 일단 저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대 유행에서 좀 벗어나 있거나 혹은 그 아무도 하지 않는 거를 좀 먼저 하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현재 가장 유행하는 거에 부합한다고 했을 때 관심이 먼저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되게 역설적인 부분이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성공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고 거기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영역을 그 이후의 노력을 통해서 지켜내는 그런 분들이 사실 자기의 일가를 이루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는 감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견고하게 경제적 해자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또 쉽지 않죠. 그게 철저하게 좀 불리한 거죠. 좀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는 그 안목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계속 같은 일을 반복을 해 나가고 오늘의 하는 일들이 쌓여서 결국은 큰 경제적 해자 혹은 나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사실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만약에 김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 채널이 생겼구나. 그래서 아마 구독자 한 2만 정도일 때 김 작가님을 찾아와서 앞으로 나오는 수입에 5%를 주는 조건으로 내가 1억을 투자하겠어. 라든지.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면. 그러면 이제 그분이 위너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김 작가님을 알아본, 그리고 초기에 그런 그 시장에 대한 안목이 있었던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건데, 이게 결국에는 큰 단위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얘기해 주셔서, 제가 예를 들면 구독자가 지금 이제 뭐 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160만이면, 100만이 되기 전까지는 뭐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 예를 들면 100만 이후에는 뭐 채널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재평가를 받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저평가, 뭐 구독자 10만, 20만일 때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주식도 약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 모든 자산 거래는 저는 이 게임이 공정하려면 먼저 오는 분이 이익을 보는 게 저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 그거는 뭐 연예기획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이미 아유가 된 다음에 계약합시다 이러면 안 되죠. 고등학생 아유를 알아보는 이거는 저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먼저 오거나 혹은 뭐 오해를 받는 경우에 이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우. 이거는 뭐 본질을 흐트릴 정도는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좀 스캔들이나 뭐 악재다. 뭐 그럴 때 가격이 한번 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정도에서 김 작가님이 이제 사과 영상을 올리시는 물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김 작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뭐 치명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이때 만약에 연락을 했으면 또 투자를 받아주셨을 수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타이밍이 저는 경제적 보상을 자산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그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유튜브 채널에 투자든 아니면 연예인과의 계약이든 다 그거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부가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으로 친다면 코로나 때 이제 자산 가격이 너무나 떨어졌을 때가 이 가치 대비 너무 떨어진 거니까 사도 되는 아주 좋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 전체 뭐 구독자가 막 빠져나간다든지 틱톡으로 다 옮겨간다든지 그럴 때 그 유튜브 채널들의 가격도 다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봤을 때 남들보다 먼저 발굴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오해할 때 따져보고 이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사거나, 저는 이 두 가지의 보상을 주는 게 투자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